달빛은 차갑고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그 아이 대체 누구인고. 가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가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연하 마님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만이 그 아픔을 알아주는 듯했어요. 때는 3개월 전 평안도 양반가의 가을이었습니다. 꽃잎처럼 떨어지는 단풍이 뜰에 가득할 때였죠. 연하 마님은 창 너머로 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8배 시집와 24세 홀로 된 마님은 벌써 5년째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온 연하 마님은 남편을 여의고도 시댁을 떠나지 않았지요.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외롭지만 고고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들어왔사옵니다. 박사관의 목소리에 연하 마님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 너머 햇살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옥을 깎아놓은 듯 아름다운 마님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지요. 데려오거라. 마당에는 젊은 사내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묶은 머리카락은 까맣게 빛났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건강함이 넘쳤어요. 마님은 처마 아래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죠. 이름이 무엇이더냐? 조인, 덕이라 하옵니다, 마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깊고 단정했습니다. 고개를 든 덕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보통 머슴들과는 달랐지요. 마님의 가슴 한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난 머슴은 어디로 갔나요? 마님은 박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사옵니다. 이 덕이는 동네 노파매 씨가 추천한 자이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뒤뜰과 바깥채를 맡아보거라. 부지런히 일하되 내 방 근처엔 오지 마라. 네, 마님. 덕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머슴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예법을 배운 듯한 느낌이었어요. 덕이가 물러간 후 박사관은 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일은 없으십니까, 마님? 없다. 물러가거라. 박사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님의 안부를 살폈지요. 이미 10년을 넘게 이 집안에서 일해온 그는 마님의 남편이 죽은 뒤로도 한결같이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연하 마님은 그런 박사관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마당에서 쪼각쪼각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덕이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듯 정성스레 빗자루를 놀리는 모습이 보였지요.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의 단단한 팔뚝과 넓은 어깨가 아침 햇살 아래 윤곽을 드러냈어요. 성실하게 움직이는 덕이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님은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이고, 마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노파 하나가 마님을 발견하고 놀라 다가왔어요. 방자 할멈이었습니다. 마님을 어릴 적부터 모셔온 유무 같은 존재였지요. 일찍 깼구나. 저 머슴은 부지런하구나. 네, 어제 들어왔다는 덕이라는 아이 말이지요. 벌써 일을 저리 잘한답니다. 메시 할멈이 데려온 아이라는데 어디서 저런 아이를 찾아왔는지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메시란 노파는 어떤 사람이지? 예전엔 들어본 적이 없구나. 몇 해 전에 이 동네로 온 할멈이랍니다. 동네 이곳저곳 잔심부름을 하며 사는데 말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덕이가 마님을 발견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어요. 마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한편 박사관은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시선이 덕이에게 머무는 것을 보며 그의 입술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10년을 넘게 마님 곁을 지켜왔지만 한 번도 마님이 그런 눈빛을 자신에게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저 머슴 왜 저리 낯이 익은고. 박사관은 덕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분명히 짚어낼 수는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머슴이 마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사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지요. 그날 저녁 마님은 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소리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달빛 아래 덕이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하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무슨 일인고 내가 어찌 저런 머슴을 눈여겨보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에 봄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님은 그 느낌이 두렵고도 설레었습니다. 비영청 밝은 달빛 아래 연하 마님의 고요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 후 전의 고요함이었지요. 나날이 지나며 연하 마님의 눈길은 자꾸만 덕이를 향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머슴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이 마님의 눈에 담겼지요. 방자 할멈은 그런 마님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마님, 요즘 창가에 자주 앉아 계시는군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이다. 가을 햇살이 좋구나. 하지만 방자 할멈은 마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마당에서 일하는 덕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마님을 모셔온 할멈은 그 눈빛의 의미를 짐작하고 있었지요. 덕이는 보름이 지나는 동안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정비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빗물에 썩은 마루를 교체하고 심지어 집 뒤편 작은 정원에 무성했던 잡초까지 말끔히 정리했어요. 그의 부지런함과 섬세함은 머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저리 솜씨가 좋으니. 어느 날 마님이 정원에서 덕이에게 물었어요. 덕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일을 익혔사옵니다. 내 말투는 시골 머슴의 것이 아닌데 어디서 자랐느냐? 덕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는 기억이 많지 않사옵니다. 어릴 적 병을 알아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마는 메시 할멈께서 돌봐주셨다고 하옵니다. 마님은 덕이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거친 일을 하는 손이지만 손가락은 길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붓을 쥐었을 법한 손이었지요. 내 손, 그림을 그리기 좋은 손이구나. 그림이라 소인이 어찌 그런 귀한 것을 알겠사옵니까? 하지만 덕이의 눈빛에는 무언가 아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마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덕이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지요. 한편 박사관은 매일 밤 자신의 방에서 등잔불을 밝히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창 너머로 마님의 방이 보였지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마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열해가 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건만 박사관의 마음은 깊었지만 신분의 벽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불안이 그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덕이의 존재였지요. 어디서 처음 봤던가. 박사관은 덕이의 얼굴이 자꾸나 짙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것이 불편했지요. 다음 날 마을 어귀에서 노파 한 명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 할멈이었어요. 척박한 세월을 살아온 듯한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유독 맑고 또렷했습니다. 아이고, 메시 할멈 아니십니까? 방자 할멈이 마당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네, 내가 덕이를 좀 보러 왔습니다요. 덕이가 나무를 패다가 메시 할멈을 보고 도끼를 내려놓았어요. 공손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멈,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 얼굴 좀 보러 왔다. 잘 지내고 있느냐? 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시 할멈은 덕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그리고는 그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을 발견하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점 내 어미가 닮았구나. 저 붉은 점도 그 자리였지. 덕이는 놀란 눈으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미를 아십니까? 소인은 어미 얼굴도 기억나지 않사옵니다만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다. 내가 좋은 집에 들어와 다행이구나. 메시 할멈은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우연히 들은 박사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붉은 점이라. 설마 그날 저녁 마님은 창가에 앉아 검은고를 켰습니다. 가을 바람에 실려오는 애잔한 선율이들을 가득 채웠어요. 덕이는 마당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친숙한 선율이었지요. 덕이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마님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련하게 울렸지요. 한편 마님의 방 밖에서 박사관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님의 검은고 소리는 언제나 그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박사관은 덕이에 관한 의심이 커질수록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메시 할멈의 말은 그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마님과 덕이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마음은 이미 예전의 마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신분의 벽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높게 서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 벽을 뛰어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연하 마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덕이는 양반의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봄날의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단풍나무 잎은 모두 떨어져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날 새벽 연하 마님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치다 보니 동이 트기 전에 깨어난 것이지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마님은 가볍게 훅겹 옷을 걸치고 뜰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깨기 전 고요한 새벽 산책은 마님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집 뒤편 작은 개울가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물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마님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숨이 멎었지요. 개울가에서 덕이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 훤히 드러난 그의 상체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햇살을 머금은 물방울이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숨었지요. 이곳에 사람이 있을 줄이야. 마님은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덕이의 넓은 등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꽃잎처럼 선명한 작은 점이었지요. 마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양반가의 마님이 머슴의 목욕을 훔쳐보다니. 하지만 그 순간 덕이의 모습은 그저 한 사내의 모습으로 마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덕이가 물에서 나오려는 기색을 보이자 마님은 황급히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은 마치 새가 날개짓하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마님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미쳤구나. 어찌 이런 일을. 그날 이후 마님은 덕이를 볼 때마다 개울가의 장면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덕이는 여전히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드렸지만 마님은 더 이상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마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방자 할멈의 목소리에 마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려 수저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지요.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그저 잠을 설쳐서 그러니 걱정 말 거라. 마님은 방에서 나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마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마님? 박사관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마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저 가을이 깊어 마음이 심란하구나. 마님, 머슴에게 부적절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소문이 없습니까? 마님은 놀라 박사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니옵니다. 단지 마님의 명예를 걱정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머슴과 너무 가까이 하시면 마을에 소문이 날까 염려되옵니다.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다만 됐다. 물러가거라. 박사관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님을 향한 마음은 깊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덕이를 불렀습니다.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덕이의 모습에 마님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어요. 덕이야, 내 목덜미에 있는 붉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냐? 덕이는 놀란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하옵니다만 마님께서 어찌 아셨사옵니까? 마님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내가 우연히 보았다. 그런데 그 점이 특이하여 물어본 것이다. 메시 할멈도 같은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제 어미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고. 너의 어미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 병을 심하게 앓아 많은 기억을 잃었사옵니다. 다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 검은고를 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를 덕이가 알아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래, 이제 가보거라. 덕이가 물러간 후
마님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검은고를 켜던 마님의 손가락이 현을 튕기다 멈췄어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박사관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이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박사관의 손에 들린 문서에는 한 양반가의 어린 아들이 실종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목덜미의 붉은 점이었어요. 며칠 후 마님은 덕이를 자신에 거쳐 가까이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마루를 수리하는 일이었지요. 마님은 창가에 앉아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어요. 마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방자 할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의 변화를 그녀도 눈치챘지요. 그래, 다만 요즘 마음이 편치 않구나. 혹시 그 머슴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마님은 놀라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게 행동한 것인지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아니다. 그저 가을이 가니 마음이 허전할 뿐이다. 하지만 방자 할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다른 쪽에서는 메시 할멈이 조그만 초가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오래된 비단 보자기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옷과 작은 놀이개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때가 왔구나. 10년이 지났으니 메시 할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비밀을 간직해온 그녀의 마음도 이제 무거웠지요. 새벽녘 뜰 아래 매와 한 그루가 서리를 맞아 더욱 청초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연하마님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가는 요즘 마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마님, 오늘은 이웃 동네 양반가에서 백일잔치가 있다 하옵니다. 마님께서도 가시겠습니까? 방자 할멈이 물었어요.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꺼려졌지요.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는 것도 마음의 답답함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가도록 하자. 준비해 주거라. 잔치가 열리는 양반가는 마을에서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님은 가마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마꾼 중 한 명이 아파 오지 못했습니다. 마님, 오늘은 덕이를 가마꾼으로 데려가야 할 듯합니다. 박사관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덕이와 같이 가게 된다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하거라. 덕이는 가마 앞에서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어깨에 가마가 실렸을 때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가마 안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를 느낄 수 있다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흔들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덕이의 숨소리가 가마 틈으로 들려왔어요. 마님은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의 숨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지요. 잔치가 열리는 집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마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도 고고하게 살아온 연하 마님은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아이고, 마님 오랜만입니다.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주인집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소이다. 가을이 깊어 그런가 봅니다.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고 풍악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마님은 예의상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마님이었지만 오늘은 가슴의 답답함을 달래고 싶었지요. 마님,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방자 할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미 두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괜찮다. 오늘은 좀 마시고 싶구나.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마님은 취기가 돌아 비틀거렸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마에 오르는 마님의 모습이 위태로웠습니다. 조심하세요, 마님. 덕이가 손을 내밀어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마님의 손을 잡는 순간 마치 불꽃이 튀는 듯한 감각이 마님의 몸을 타고 흘렀어요. 마님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마님의 눈에는 취기로 흐릿한 눈빛이 어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덕이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님. 가마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에 취한 마님은 가마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마님은 방자 할멈의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쉬기는 점점 가시는데 마음속 불은 더욱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마님은 촛불 하나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머슴들이 묵는 바깥채로 향했어요. 마음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덕이의 방 앞에 선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다. 문 좀 열어다오. 문이 열리고 덕이는 놀란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이 밤중에 어찌... 덕이야. 나는 오늘 그저 한 여인으로 왔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구나. 마님은 덕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높은 신분의 마님이 머슴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듯했어요. 그저 나를 안아주면 안 되겠느냐.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박사관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오랜 세월 마님을 사모해왔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박사관은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는 덕이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낼 결심을 했어요. 메시 할멈을 찾아가 진실을 캐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마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지난밤의 일을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런 일을... 하지만 후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님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듯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때 방자 할멈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박사관이 메시 할멈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마님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중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옵니다. 마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박사관과 메시 할멈, 그리고 덕이가 서 있었어요. 덕이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마님이 물었습니다. 박사관은 엄숙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마님, 이 덕이의 정체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밝혀내었사옵니다. 가을 햇살이 대청마루를 비추는 아침, 연하마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사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지요. 어젯밤 일이 들킨 것일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덕이의 정체라니 무슨 말이냐?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사관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덕이는 머슴이 아니옵니다. 10년 전 실종된 양반가의 자제이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을... 소인은 그저 메시 할멈 밑에서 자란 고아일 뿐이옵니다. 메시 할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구나. 덕이야. 너는 10년 전 북도 감사를 지낸 윤대감의 손자이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사관은 오래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오. 10년 전 북도 감사 윤대감의 손자가 납치되었다는 기록이오. 그 아이의 특징은 목덜미에 붉은 점이 있다는 것이었소. 덕이는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붉은 점, 메시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날 너를 납치한 자들의 손에서 겨우 빼앗아 도망쳐 나왔다. 내가 병을 심하게 앓아 기억을 잃었지. 그때 너는 겨우 8살이었다.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덕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를 노리는 자들이 아직 있을까 두려웠다. 그들은 윤대감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으니 내가 자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마님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머슴이 사실은 양반가의 자제라니 마음속의 안도와 혼란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어찌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오? 마님이 박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님, 제가 어젯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사관이 어젯밤 일을 본 것일까요? 하지만 박사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메시 할멈이 덕이에게 한 말이 의심스러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옛 기록을 살피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대감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덕이가 물었습니다. 메시 할멈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어요. 윤대감께서는 3년 전 세상을 떠나셨다. 하지만 그분의 재산은 모두 내 이름으로 남겨져 있다. 내가 돌아오길 끝까지 기다리셨지. 이 말에 마당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순간의 머슴에서 대감의 후손으로 신분이 바뀐 덕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님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마님이 덕이에게 물었습니다. 덕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어젯밤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신분의 벽이 없었지요. 오히려 덕이의 지위가 더 높아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인, 아니,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메시 할멈이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놀이개와 작은 족자가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것들이다. 윤대감께서 늘 내게 가르치셨던 글귀가 적힌 족자란다. 덕이는 조심스레 족자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르이 리즐신 이니에지신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글귀, 꿈에서 본 것 같습니다. 박사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덕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마님과 덕이 도련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마님과 덕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박사관이 어젯밤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박사관, 그대의 충성심에 감사하오. 하지만 앞으로는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기 바라오. 박사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품어온 마음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체념이 그의 가슴을 채웠어요. 네, 마님.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박사관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지요. 마님은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그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덕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었어요. 이제 어찌해야 할지 18대를 살아온 삶이 거짓이었다니. 마님은 조심스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덕이,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저 덕이라 불러주십시오. 마님,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메시 할멈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덕이야. 내 진짜 이름은 윤덕이란다. 윤대감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지. 윤덕, 덕이, 이제는 윤덕이라 불러야 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메시 할멈은 윤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너는 내 자리로 돌아가렴. 윤대감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다. 서울에 큰 저택과 땅이 있단다. 마님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덕이 서울로 간다면 자신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었어요. 어젯밤에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를 다시 잃게 된다니. 저 당장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윤덕이 물었습니다. 메시 할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미 10년을 기다렸으니 며칠이고 몇 달이고 더 기다려도 상관없지. 그날 저녁 마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신분의 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높은 신분이 되었지요. 어찌된 일인고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구나.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뛰었어요. 누구냐? 마님, 저입니다. 윤덕입니다. 마님은 문을 열었습니다. 윤덕은 여전히 머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난 듯했습니다. 들어오거라. 윤덕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둘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마님, 어젯밤 일로 죄송합니다. 아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운명이었나 보구나. 마님의 말에 윤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 저는 비록 제 과거가 바뀌었을지라도
마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윤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 역시 내가 머슴이든 양반이든 내 마음은 똑같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윤덕은 자신의 과거를 찾아 서울로 가야 했고 마님은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갈림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른 시각 윤덕은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의 소식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지요. 내가 정말 윤대감의 손자란 말인가. 그는 메시 할멈이 건네준 놀이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취로 만든 작은 놀이개는 정교한 솜씨로 조각되어 있었어요. 분명 귀한 집안의 물건이었지요. 한편 마님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머슴이었던 덕이가 이제는 고귀한 양반가의 자손이라니. 그리고 그가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방자 할멈의 목소리에 마님은 정신을 차렸어요. 식사 자리에는 윤덕도 불렀습니다. 이제 그는 머슴이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았지요. 하지만 윤덕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거라. 이제는 머슴이 아니니 내 앞에서 편히 있어도 된다. 윤덕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젓가락을 쥐는 모습은 어딘가 귀한 집안에서 자란 이의 자태가 묻어났어요. 오늘 메시 할멈이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오신다 하였다. 내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라고 하셨다. 마님의 말에 윤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듯했지요. 식사를 마친 후 마님과 윤덕은 대청마루에 앉아 메시 할멈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젯밤의 대화 이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메시 할멈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함이 들려 있었어요. 이것이 윤대감께서 내게 남기신 것들이다. 10년간 내가 보관해왔지. 할멈은 함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와 윤덕의 어린 시절 그림, 그리고 작은 인장이 들어 있었어요. 메시 할멈은 한 장의 편지를 꺼내 윤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윤대감께서 직접 쓰신 편지다. 내가 돌아올 것을 믿고 남기신 것이지. 윤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가 글을 읽기 시작하자 메시 할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네, 어릴 적부터 어떤 이유에선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시 할멈께서도 몰래 가르쳐 주시곤 했지요. 메시 할멈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역시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내 할아버지는 대학자셨다. 내가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다 읽었단다. 윤덕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점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편지에는 윤대감의 깊은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재산과 가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침내 윤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구나. 조금씩 큰 집, 너른 마당, 연못, 그리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글을 배우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메시 할멈은 함 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윤덕의 호적과 땅 문서였어요. 이것으로 내 신분은 완전히 증명된다. 이제 서울로 가서 너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마님은 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윤덕은 떠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제 떠날 생각이냐? 마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덕은 마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메시 할멈은 두 사람의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는 것도 좋지 않지. 윤대감의 가문에는 내가 필요하단다. 그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놀라 밖을 내다보았어요.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사관이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도적대가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메시 할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찾아온 것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덕이 물었습니다. 10해 전 너를 납치했던 자들이다. 분명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것이다. 그들은 윤대감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으니 마님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라. 박사관, 사람들을 모아 대비하라. 마님의 지시에 모두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윤덕은 함을 안고 메시알몸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님은 강단 있게 집안 사람들을 지휘했습니다. 뒷문을 통해 윤덕과 메시알몸을 피신시켜야 해. 박사관, 그대가 그들을 호위하여 관하로 가라. 박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겠습니다. 마님은 윤덕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마침내 찾은 사랑이었지만 또다시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거라.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 우리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자. 윤덕은 마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놀이개를 풀어 윤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 마음의 증표로. 윤덕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윤덕과 메시알몸 그리고 박사관은 서둘러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마님은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그로부터 1시간 후 마을 어귀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적 떼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윤덕을 찾아 마님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윤대감의 손자를 내놓아라.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적의 두목이 외쳤습니다. 마님은 당당히 대문 앞에 섰어요. 이미 떠났다. 그대들이 찾는 이는 여기 없다. 도적 떼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덕은 이미 멀리 피신한 후였어요. 도적의 두목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말하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우겠다. 마님은 두려움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도적의 두목이 칼을 빼들었을 때 멀리서 관아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적대는 황급히 물러났어요.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덕아, 무사하길. 그날 밤 마님은 윤덕이 사용하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흔적을 느끼며 마음을 달랬어요. 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마을은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던 방자 할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덕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지요. 할멈, 추운데 들어오시게. 마님의 목소리에 방자 할멈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어요. 마님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요. 마님, 도련님께서 곧 소식을 전하실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저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덕이 떠난 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사관마저 돌아오지 않았지요. 도적들의 추격을 피해 멀리 피신한 것으로 짐작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님은 뜰 아래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 매화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마치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마음처럼. 갑자기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양반의 옷을 입은 그 사내는 바로 박사관이었지요. 박사관. 마님이 반가움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사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님, 무사하셨습니까?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윤덕은? 그 아이는 어찌 되었느냐? 박사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은 무사하십니다. 이제 서울 윤대감 댁에 안전하게 계십니다. 마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윤덕이 무사하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데 그대는 어찌 먼저 돌아온 것이냐? 도련님의 지시로 마님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박사관은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윤덕의 글씨였지요. 마음이 급해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님께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생각보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마님 곁에 있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관가에 붙잡혀 처벌받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마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계셔 주십시오. 윤덕 올림,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안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고맙구나, 박사관.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 박사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마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접은 듯 했습니다. 마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음은 접을 수 있다는 듯이 윤덕 도련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서울로 모셔가고 싶다고. 마님은 놀랐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이곳의 모든 것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남편의 집, 시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위치. 나는 지금은 대답할 수가 없구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박사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님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그날 밤, 마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날 밤 윤덕과 함께한 순간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는 그가 단순한 머슴이었고 자신은 고고한 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뀌었지요. 내가 서울로 간다면 이곳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데 마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18대 시집와서 24세 남편을 여의고 그 후로 5년간 수절하며 지켜온 공간이었어요. 쉽게 떠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박사관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사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서울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박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마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에 남아 계시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존중할 일이고 도련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길을 택하셔도 됩니다. 마님은 박사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대의 마음,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네.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줘 고맙다. 박사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님의 행복만을 바랄 뿐입니다. 마님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윤덕의 편지를 읽으며 그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은 불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내 행복을 원하셨을 것이다. 마님은 시부모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랫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았소.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소. 용서해 주시오. 준비를 마친 마님은 박사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서울로 가기로 했다. 윤덕에게 그리 전해 주거라. 박사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마님. 도련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님은 가문의 재산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조카에게 집과 땅을 물려주고 하인들에게는 각자의 앞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어요. 방자야, 나와 함께 서울로 갈 생각이 있느냐? 방자 할멈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 마님을 혼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마님은 떠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윤덕이 직접 마님을 데리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마님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겨울의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마님은 창가에 앉아 멀리 대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윤덕이 오기로 한 날이었지요. 마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방자 할멈이 말했습니다. 마님이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은 이미 마을에 퍼졌어요.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아쉬워했지만 모두가 마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고맙구나. 방자야, 그대가 있어 든든하구나. 창밖을 바라보던 마님의 눈에 멀리서 다가오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말을 탄 호위 무사들이 눈 내리는 길을 따라 이곳으로 오고 있었어요.
마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는구나.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한 달 만에 윤덕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마님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대청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니 그곳에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어요. 바로 윤덕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슴의 옷이 아닌 양반의 옷을 입고 머리는 상투를 틀고 갓을 썼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마님, 윤덕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계단을 내려가 그의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윤덕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떠했느냐? 마님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윤덕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마님이 그에게 주었던 놀이개였어요. 이것을 매일 품고 다녔습니다. 마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기에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윤덕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벽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자, 마님이 말했습니다. 윤덕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님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8배 시집와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 이제 가자. 마님은 윤덕이 준비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방자 할멈과 박사관도 함께하기로 했어요. 박사관은 끝까지 마님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은 받아주지 못했지만 마님은 그의 충성심에 감사했지요.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모두가 마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어요. 마님은 가마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별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지요. 저울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길이었지만 마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윤덕이 가끔 가마 옆에서 마님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그래, 걱정 말 거라.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사흘 만에 일행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윤대감의 저택은 마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어요. 넓은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마님을 맞이했습니다. 마님, 이곳이 이제 우리의 집입니다. 윤덕은 자랑스럽게 저택을 소개했습니다. 마님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름다운 정원과 넓은 연못, 그리고 섬세하게 꾸며진 내실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 멋지구나. 모두 마님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후 바로 마님을 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윤덕은 마님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마님을 위해 특별히 꾸며진 방이 있었어요. 창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방 안에는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침구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님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윤덕은 기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님은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윤대감의 친지들과 서울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 윤덕의 귀환과 마님의 도착을 축하했어요. 마님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윤덕이 늘 곁에서 지켜주었기에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마님과 윤덕은 달빛이 비치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눈 내리는 정원은 마치 환상의 세계 같았어요. 마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앞날에 대해 윤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많이 생각했다.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인연이구나. 제가 마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이제는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윤덕은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눈발이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얀 눈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마님, 아니, 이제는 연하라 불러도 될까요?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구나. 윤덕은 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눈 내리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 세월의 고난과 신분의 벽을 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 밤 당신의 손길은 아직도 내 가슴 안에 있소. 연하의 귓가에 윤덕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월이 흘러 윤덕과 연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지요. 한때 고고한 마님을 무릎 꿇게 했던 머슴덕이의 비밀이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 박사관은 때때로 그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연하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님처럼 금단의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박사관처럼 조용히 지켜봤을까요? 머슴덕이와 고고한 마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용기가 결국 운명의 이끌림이었음을 달빛 아래 속삭이는 이 아담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